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검사 키트 2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는 이르면 일주일 뒤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희귀혈전 발생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접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내린 결론과 비슷하게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단위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고등학생 등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여행 금지 국가를 15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2단계 상태를 유지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적절한 마취는 질병 치료의 필수 요소인데요. 마취는 언제 등장했고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마취의 역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 2개 제품에 대해 3개월 내 추가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 속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이며 15분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식약처는 권고했습니다. 두 개의 진단키트는 SD 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에서 생산하며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7일에서 10일 뒤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도입이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백신 7,900만 명분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의 2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의 상황과 변수에 대비해 추가 확보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와는 상당한 물량의 추가 공급에 대한 협의가 매우 진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있던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환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 지난해 12월 2.7%에서 지난달 0.5%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비율인 위중증률도 같은 기간 3.3%에서 1.6%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우선 진행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까지 65살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1,2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은 766개, 이 가운데 사용 가능한 병상은 591개로 지난해 12월 50여 병상 수준과 비교해 의료체계 역량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1,3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생기더라도 큰 문제 없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희귀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미 보건당국이 현지 시간 23일 열릴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통해 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의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 2명을 인용해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에 대해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희귀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접종을 일시 중단한 이후 추가 혈전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접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백신 기피 현상을 자극하고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접종 재개 권고에는 혈전 등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아마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회의가 현지 시간 23일 투표를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라고 결정할 경우 미 보건당국은 가능한 빨리 접종 재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이 80%를 넘으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20일 38,800여 명으로 12만 명을 넘어섰던 1월 초의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CDC는 모든 연령대의 입원율이 하락했는데 65세 이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20명 미만으로 70명을 넘었던 1월 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65세 이상의 사망률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체 사망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690명으로 정점이었던 1월 13일 3,450명과 비교하면 80% 감소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절반을 넘기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윌렌스키 국장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실외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종이 늘어도 신규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많아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차원에선 이미 완화 조치를 예고해 코네티컷주는 5월 중순,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시는 6월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풀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CDC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되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있을 때나 동거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미착용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민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금지 목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주의를 강화하라는 2단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홈페이지입니다. 온통 빨간색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북한과 러시아 등 34개국에 더해 모두 150여 개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 1단계부터 여행 금지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 3단계에 속한 반면 한국은 1단계 낮은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는 며칠 전까지는 2단계였으나 다시 여행 금지인 4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전 주의 1단계엔 부탄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를 유지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함에도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공고는 강제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공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혀 최종적인 여행 금지 국가는 160개국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고등학생 등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련의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에 나선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a situation sanitaire s'améliore dans notre pays. Nous constatons depuis 10 jours une baisse réelle de la circulation virale. Le nombre quotidien de nouveaux malades a baissé de 17% en une semaine et s'établit aujourd'hui à un peu plus de 30 000 cas par jour. 그는 제3차 유행의 정점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반경 10km 밖으로 이동을 금지했던 조치를 시행 한 달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등교도 다음 달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건이 갖춰질 경우 다음 달 중순쯤엔 상점과 문화공간, 스포츠 시설 등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열흘간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3, 4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보다 뒤처진 독일이 늦어도 6월에는 우선순위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늦어도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판 장관은 이날 독일 연방 상원에서 지금으로서는 6월까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정 지침에서 18세 이상의 접종하라는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WHO의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이득이 위험을 능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희귀혈전증 발생은 접종 후 주의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위험과 이득을 비교하는 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각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도, 다른 백신 가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가 위탁 생산하는 물량에도 적용됩니다. 유럽연합 EU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테판드 케이르스마커 EU 집행위원회 보건 분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 상반기 중 3억 회분을 받기로 계약하면서 포함했던 1억 회분의 추가 구매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제조사가 합의된 기한 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 집행위가 공급 납기를 맞추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며 다수의 EU 회원국 대표들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자가검사 키트 2종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적인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가검사 키트가 과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속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도입 논란이 있었던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조건부 허가를 한 건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건부 허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자가검사 키트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감염자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위음성 또는 위양성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부분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이번에 식약처,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실제로 이 그 자가검사 키트를 조건부 승인 허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700명대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오늘 발표된 확진자 규모도 800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조건부 허가긴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건부라고 한 얘기는 말 그대로 임시 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안에 일단 추가적으로 임상 자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3개월 후에 임상 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3개월 후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허가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둘 다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방역 체계에 혼란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집에서 코 속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식인데요. 코 속 깊숙하게 면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통증도 있을 텐데 이 개인이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코로나19 검사 받는 거에서 가장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거나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코 속에 면봉을 너무 깊숙이 집어넣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통증이 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검체 채취를 해도 통증이 따르는데 스스로 집에서 코 속에 면봉을 집어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거는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만 면봉을 삽입을 한 다음에 검체를 채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구강에서도 타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 자가검사 키트의 대표적인 단점이 위음성, 위양성인데 이 부분은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성 자체, 태생적으로 이런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검체 채취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 유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될 가장 대표적인 어떤 방법상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증 때문에 그 스스로 검사를 한다면 검체가 제대로 채취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려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보조 수단으로만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음성이 나온 경우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음성, 즉 원래는 감염자인데 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했을 때 음성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감염자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실제로 특히 지인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지인 간 전파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반대로 위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일단 검사를 했는데 나는 감염자가 아닌데 이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했을 때 양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경우에 선별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보조수단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됐었을 당시, 그게 과거 또는 미래의 그 시점에
실제로 도입 검토를 하면서 이 유효성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확진자 규모가 800명까지 도달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방역 조치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감염자가 또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서울대에서 도입한다고 밝힌 신속 분자 진단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량의 바이러스만 존재해도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 감염자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자가 검사 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자가검사 키트는 항원 항체를 기반으로 한 검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항원, 즉 바이러스를 그 진단 키트 안에 심어져 있는 항체가 인지를 해서 마치 임신 진단 키트처럼 검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런 항원 항체 진단 검사 방식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도나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CR 방법인데 예. 기존의 PCR 방법은 현장성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신속 분자 진단 방식,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원 핵산 증폭법입니다. 램프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방식은 지난 수년 동안 연구자들이 이런 기존 PCR 검사의 현장성이나 신속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온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이 코로나19의 어떤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CR 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감도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유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과 마비 증상 사례가 알려지면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률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서 불거진 혈전 관련 논란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백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주로 현 단계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근데 이러한 최근의 어떤 부작용의 논란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은 이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예. 일부 이런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중증으로 이완돼서 실제로 치료비 문제나 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줄 때 실제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고요. 예. 더구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강조를 하고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철저히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40명의 정상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국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화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도 이뤘습니다. 특히 회의를 주도한 미국은 2005년 수준 대비 50에서 52%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내놓은 목표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Win more sustainable future than we have now. Overcome the existential crisis of our times. This is a moral imperative, an economic imperative, a moment of peril, but also a moment of extraordinary possibilities.
EU가 이전의 40%에서 최소 55%로 일본은 기존 26%보다 크게 높인 46%를, 캐나다는 40에서 45% 감축이라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진전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약속했습니다. China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jointly advanc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탄소 배출 4위인 러시아와 3위인 인도도 구체적인 목표 제시 대신 서방과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을 더 크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후로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종합소득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빠졌으며 확인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증명에서 임 후보자는 장관 지명 전인 지난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 4,270원을 납부했습니다. 또 지명 사흘 뒤에 추가로 70만 1,870원을 몰아서 내면서 그동안 미납한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강원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설악산 백담지구 계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입니다.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생석회를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부에서 감염 멧돼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공원 외부에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내부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국립공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돼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색 인력을 좀 확대 운영해가지고 폐사체 주변, 폐사체가 발견된 그 현장 반경 3km 내외를 지금 집중 수색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초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탐방로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면 전파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피해는 없지만 신발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양돈 농가엔 치명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ASF 감염 멧돼지가 760마리 넘게 발견되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 이미 돼지 사육단지가 밀집한 충청 지역 경계 지점에서도 감염 멧돼지 사체 다수가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가 화성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모두 성공을 하면서 한 주 만에 이 2차례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인저니어티는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에 1차 비행에서 화성 표면 3m 상공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한 30초 정도 정지 비행을 한 뒤에 착륙하면서 모두 39초의 시험 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2차 비행에서는 이 기록을 또 바로 갈아치웠는데요. 이 5m 높이까지 올라가서 52초 동안이나 이 비행을 한 겁니다. 첫 도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2m 정도 더 높이 올라갔고 또 이 비행 시간도 13초나 늘어난 거죠. 이 인저니어티의 시험 비행을 두고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과 견줄만한 쾌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저니어티는 다른 행성에서 또 최초로 이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시험 비행 때 성공을 기원하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있던 조각을 부착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별거 아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시험 비행으로 공중 탐사와 화물 운송의 가능성도 열린 거잖아요. 네.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혹시 앵커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조금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수십 %씩 왔다 갔다 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상화폐 투기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이 소비자가 자신이 가진 이 비트코인을 앱에다가 예치를 해놓으면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 가서 이렇게 결제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 GS25나 CU, 세븐일레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들 그리고 이 커피 전문점들 을 포함해서 모두 한 15개 브랜드에 있는 체인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 특히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에 초점을 둔 이런 앱 서비스가 등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투자에 새롭게 뛰어든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10명 중에 6명은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런 서비스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아주 크고요. 네. 또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종류의 화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좀 꿈꾸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투자의 개념이 돼야지 무분별한 투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3위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됐죠. 그러면서 이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력에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관내 중학교 380여 곳의 학업 성취 등급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각각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을 이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학력 격차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위권의 비율이 줄어들고 이 양쪽으로 더 이 학생들이 많아지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예. 특히 국영수 과목의 경우는 중위권 감소폭이 평균 이 3.8%포인트 정도였는데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에서는 중위권이 한 12.2%포인트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중위권 비율이 수학의 경우는 14.91%포인트 정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좀 크게 늘었고요. 또 이 상위권 학생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부는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특히 수학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아주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더 큰데요.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서 마련돼야겠습니다. 2위 소식은 이스라엘 관련 소식이죠? 네,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이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에 드디어 실외에서 마스크 벗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은 맞았고 또 2차까지 모두 맞힌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후에 이 1년여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데요. 예. 시내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빠른 백신 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6개월 후에는 2차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집단 면역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은 내년에 이 3차 접종, 이른바 이 부스터샷을 위해서 모더나와 이 추가 계약까지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단단히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이스라엘 현지 영상을 잠시 보고 왔는데 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좀 낯설기까지 합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도 부스터샷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스터샷 논의가 미국에서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맞는 이른바 이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성인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부스터샷도 필요하다 이런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여름이 끝날 때쯤 돼야 이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가을이 시작될 무렵쯤이면은 이 백신을 맞고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이 환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네.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만일 백신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을 맞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뭐 여기에 당연히 잇따라 동참을 할 것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백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전문가들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 접종까지 고려를 해서 더 많은 물량에 대한 계약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물물 교환이나 백신 스와프 같은 그 대책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 It's a fully robotic bar that can serve, you can see 16 different drinks, liquors can be mixed with ice and soda, and so it's fully robotic and can create a drink for you fresh. Corona will be over one day maybe, but there will be the next epidemic. So the gastronomy field will also look for new concepts. And that's where we believe that the robots might find its way. I think this whole development is just at the beginning. Well, our goal is not to replace humans. Our goal is to be a complement for humans. You still have a 24-hour service for your customers. That's where a bar could also make sense. 자다가 잠깐씩 잠이 깨는 토막잠이 잦은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연구팀은 남녀 8천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막잠이 오랜 기간 계속된 사람은 정상적인 잠을 자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남성의 경우 25% 높았고 여성은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다가 깨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미국 경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등 공동연구팀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미국 경제 생산성이 5% 향상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도입한 신기술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43분쯤 고리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원전 부진의 울타리 공사 중 자재를 옮기던 50톤 규모의 이동용 크레인이 송전선에 근접할 때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어 고리 2호기가 자동 정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 조사단을 파악해 파견해 상세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형 가전제품 포장재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놀이기구로 다시 사용됩니다. LG전자는 서울대공원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대형 가전 포장상자 400개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껍고 크기가 커서 동물들의 놀이도구로 적합한 이 상자들은 사자와 호랑이, 곰 등이 타고난 습성을 드러내고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돕게 됩니다. CJ 대한통운은 적재된 박스의 면적과 높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AI 로봇 디팔레타이저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다양한 규격의 박스가 쌓여 있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시간당 평균 700개의 상자를 옮길 수 있다고 CJ 대한통운은 설명했습니다. 로봇은 지난달부터 경기도 동탄 풀필먼트 센터에 투입돼 이커머스 주문 상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 수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술 중 쇼크로 사망하거나 세균 감염에 시달리는 일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 마취제가 등장했고 이는 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마취제의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른이 돼도 여전히 무서운 게 있다면 치과가 아닐까요? 윙하는 소리이며 날카로운 도구를 보면 저절로 손발이 움츠러드는데 그럴 때면 이 수면 마취로 잠든 사이에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런 통증과 두려움에도 이 마취를 찾게 되는데 이 마취 없이 어떤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취는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수술 도중 환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저런 고통을 당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환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수술 시 마취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는 술을 마시면 평상시와 달리 통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술을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술과 더불어 오늘날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을 사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편, 인도에서는 대마초 등을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아산화질소나 암모니아, 산소 등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런 기체를 흡입하면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기능을 가진 가스를 마시면 몸을 원하는 상태로 바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체 치료 학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취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험한 가스 중에는 오늘날 웃음 가스라고 불리며 어린이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있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1772년 영국의 과학자 프리스틀리가 발견했고 이후 험프리 데이비가 이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걱정이 줄고 자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800년대 그는 이 가스를 아산화질소라 이름짓고 마취제의 효능을 입증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아산화질소는 처음에는 의료 목적이 아닌 당시 부를 축적한 신흥 귀족들의 파티에서 유흥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던 1844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치과 의사인 웰스는 웃음가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다리에 상당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웰스는 여기서 이 웃음가스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취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웃음가스를 들이마시고 자신의 사랑니를 뽑았고 통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외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마취제 공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충치 환자의 이를 뽑았는데 웃음가스의 양이 적었던 탓인지 아니면 마취가 돌기 전에 서둘러 발치를 한 탓인지 환자는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을 지켜본 다른 치과 의사 윌리엄 모터는 마취제를 이용해 발치하는 연구를 계속했고 아산화질소 대신 에테르를 마취제로 이용했습니다. 1846년 모터는 에테르를 이용해 환자의 목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했고 우수한 마취제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르를 이용한 수술법은 영국에도 전파되었는데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은 분만할 때 산모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에테르를 사용했지만 냄새가 역했던 탓인지 산모들은 토하기 일쑤였는데요. 결국 그는 부작용이 덜하면서 우수한 효과를 지닌 다른 마취용 물질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 물질을 시험해본 결과 클로로포름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슨은 왕립병원에서 이를 시험해 클로로포름으로 마취하는 외과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고 이를 발전시켜 무통분만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분만 시에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클로로포름에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이 발견되면서 오늘날에는 마취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살충제나 곰팡이 제거제 등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맥으로 주사하는 티오펜달이 개발되었는데요. 주사액이 투여되면 45초 만에 빠르게 마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취 지속 기간이 짧아 주로 단시간 수술에만 사용됐는데요. 티오펜달이 요긴하게 쓰인 곳은 병원보다 미국 경찰과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범죄 혐의자에게 티오펜달을 주사하면 유사 최면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데요. 마취하면 흔들어도 깨지 않는 전신 마취와는 달리 티오펜달은 잠을 살짝 들게 만들어 범죄자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1963년 미국 대법원은 자백량으로 얻어낸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티오펜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마취제로 프로포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취가 빠르고 회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프로포폴 투약 역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부정적 기억인 트라우마를 선택적으로 지우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마취에 대한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마취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식약처가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두 제품은 개인이 직접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15분에서 20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기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